문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도네시아 부톤섬.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찌아찌아족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할머니의 자장가도 조상의 지혜도 모두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질 뿐, 한 줄의 글자로 남지 못했습니다. 캐나다 언어학자 에밀리 톰슨 박사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라틴 문자로는 절대 표기할 수 없는 독특한 발음 체계. 그런데 한국의 한글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적 같던 이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행정적 장벽에 부딪히고 눈물로 선생님을 기다리는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소멸 직전의 언어를 구하려던 한 언어학자의 72시간 기록을 공개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엄청나게 큰 에너지이고 선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톰슨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의문론을 가르치는 언어학자죠. 지난 25년간 세계 곳곳의 소멸위기 언어를 연구해왔습니다. 2009년 여름 유네스코로부터 한 통의 요청을 받았어요.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찌아찌아족 언어 조사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바우바우시에 도착한 첫날, 마을 전체가 축제로 들썩이고 있었어요. 찌아찌아족의 전통 수학 축제였죠. 천여 명의 주민들이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바구니에는 과일과 곡식으로 만든 음식이 가득했어요. 400년 넘게 이어진 축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전통의식을 구전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녀에게 민요를 불러주는데 아이는 그저 귀로만 듣고 있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노래 가사가 적힌 책이 있느냐고요. 통역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찌아찌아족에게는 문자가 없다는 겁니다.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인데도 말이죠. 모든 것이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진다니요.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노래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기록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다음 날 마을 곳곳을 조사했어요. 젊은 세대는 인도네시아 공용어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대 청년에게 찌아찌아어로 간단한 인사를 청했더니 머뭇거리더군요.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언어 소멸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유네스코 보고서 첫 장을 썼습니다. 찌아찌아족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역사를 잃어가고 있다고요. 조사 사흘째, 저는 찌아찌아어의 의문 체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발음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도시 이름을 부를 때였죠. 바우바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바우를 2번 반복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건 양순 마찰음이었죠. 입술을 다물지 않고 공기를 내보내며 내는 소리예요. 비읍과 우 사이 어딘가에 있는 발음입니다.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음소죠. 문제는 이 소리를 로마자로 적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쩔 수 없이 BAU로 표기했어요. 그런데 이건 인도네시아어로 냄새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나쁜 냄새요. 현지인들은 외부인이 바우바우라고 부르면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저는 현지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아이들은 인도네시아어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찌아찌아어 수업은 없었죠. 한 교사에게 물었어요. 왜 민족어를 가르치지 않느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가르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고요. 교과서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찌아찌아어에는 로마자로 표기할 수 없는 발음이 너무 많거든요. 그 독특한 양순 마찰음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음과 격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들고 마을 곳곳을 다녔어요. 노인들의 발음을 체록했죠.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찌아찌아어에는 라틴 알파벳 26자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음소가 최소 12개 이상 존재했어요. 이건 단순히 표기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자 체계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로마자는 유럽 언어를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동남아시아 소수민족의 복잡한 의문 체계를 담기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찌아찌아족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문자 보급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문자 체계라고요. 조사 일주일째 바오바오 시청 교육과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교과서 표지에 낯익은 글자가 보였습니다. 한글이었죠.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어요. 2년 전부터 한국의 한민간 단체가 찌아찌아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요. 저는 즉시 그 교과서를 펼쳐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첫 페이지에 바우바우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읍도 피읍도 아닌 으로 표기되어 있더군요. 순경은 비읍이었습니다. 15세기 한국어에서 사용되다 사라진 글자죠.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읽어봤어요. 완벽했습니다. 찌아찌아족의 그 독특한 양순 마찰음이 정확하게 표현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간 고민했던 표기 문제가 500년 전에 만들어진 한글로 해결된 겁니다. 교과서를 계속 넘겨봤어요. 경음, 격음, 복잡한 모음 조합까지 모두 한글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24개의 기본 자모와 그 조합만으로 찌아찌아어의 모든 소리를 담아낸 거죠.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이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설계한 원리가 600년이 지난 지금 지구 반대편 소수민족의 언어까지 구할 수 있다니요. 저는 언어학자로서 전율했습니다. 로마자가 26개 알파벳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소리를 한글은 14개 자음과 10개 모음의 조합으로 완벽히 구현해냈어요. 현지 학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 바우바우 고등학교였죠. 복도에서 학생들이 한글로 쓴 포스터가 보였어요. 찌아찌아어 민요 가사였습니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노래가 드디어 글자로 기록된 겁니다. 교실에 들어가 한 학생에게 물었어요. 한글을 배우니 어떠냐고요? 그 학생이 답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직접 적을 수 있게 됐다고요. 민족의 언어를 처음으로 읽고 쓸 수 있게 됐다고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찌아찌아족의 언어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다고요. 한글이라는 예상치 못한 해답을 통해서요. 바우바우 고등학교 한글 수업에 참관했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학생들이 한국어로 인사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발음이 제법 정확했어요. 담당 교사가 소개해준 학생이 사리안토였습니다. 2년간 한글을 배운 학생이죠. 제가 한국어로 간단히 질문했어요. 한글을 배워서 좋은 점이 뭐냐고요. 그가 유창하게 답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이제 직접 기록할 수 있다고요. 사리안토는 산속 전통 가옥에 살고 있었어요. 저는 수업 후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30분을 걸어 올라간 곳에 인도네시아 전통 고상 가옥이 있었죠. 할머니와 부모님, 동생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사리안토의 작은 방에 들어갔어요. 벽에 한글 포스터가 가득 붙어 있더군요. 그런데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노트였어요. 공책을 펼쳐보니 찌아찌아어 민요 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리안토가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부르시는 전통 노래를 듣고 직접 한글로 받아 적었다고요. 할머니는 글을 모르셔서 가사를 적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대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고요. 사리안토가 답했죠. 그냥 귀로만 듣고 따라 불렀다고요. 정확한 가사가 뭔지도 몰랐대요. 로마자로는 적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사리안토의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보여주시더군요. 한글로 쓴 짧은 편지였어요. 통역사가 번역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공부 열심히 해라. 단 한 줄이었죠. 그런데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리안토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는 인도네시아어 쓰기가 어려우셔서 평생 제대로 된 편지를 써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한글로 찌아찌아어를 적으니 훨씬 쉬우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생애 처음으로 자기 민족의 언어를 글로 쓰신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문자를 갖는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죠. 단순히 소리를 기호로 옮기는 게 아니었어요.
한 민족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바우바우시의 무함마디아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전교생의 절반이 찌아찌아족 학생이었어요. 이곳에서 올여름 처음으로 한글 특강이 개설됐다고 했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수강 신청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들의 민족어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학생들을 끌어당겼죠. 한 학생이 띵띵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버는 20대 여학생이었어요. 4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저는 수업 후 그녀를 인터뷰했습니다. 띵띵이 한글 노트를 보여줬어요.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이름까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헷갈렸지만 이제는 제법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요. 띵띵의 할아버지는 찌아찌아어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띵띵은 인도네시아어로 교육받으며 자랐죠. 세대 간 언어 단절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한글로 찌아찌아어를 배우면 할아버지와 다시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다음 날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2년 전 처음으로 한글로 찌아찌아어 수업을 시작한 곳이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한국 동요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한글 받아쓰기 시간이었어요. 교사가 찌아찌아어 단어를 불러주면 아이들이 한글로 받아 적었습니다. 7살 아이들이 자기 민족의 언어를 읽고 쓰는 거예요. 4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한 아이가 공책을 들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썼다며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자긍심이라는 걸요. 학교 복도에는 한글로 쓴 포스터가 가득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초상화도 걸려 있었어요. 찌아찌아족 아이들에게 세종대왕은 자신들의 언어를 지켜준 은인이 된 거죠. 한국에서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지구 반대편에서 한 민족의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사 2주째,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시간표에 찌아찌아어 과목이 없는 거예요. 분명 2년 전부터 정규 수업으로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교감 선생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가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1년 전부터 수업이 중단됐다고요. 한국인 교사가 돌아간 뒤 후임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덕영 선생님이었어요. 훈민정음악회에서 파견된 유일한 원어민 한글 교사였죠. 그는 1년간 찌아찌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기 민족의 언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자 문제로 한국에 돌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바오바오 시청 교육과를 다시 찾아갔어요. 왜 정 선생님의 재입국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느냐고 물었죠. 담당 공무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만 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로 전화를 걸었어요. 훈민정음악회 관계자와 통화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바우바우 씨가 초청장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요.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더 깊이 파고들자 복잡한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한글 도입 초기 서울시와 바우바우 씨가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문화예술 교류, 한글 보급, 행정협력 등 3가지 항목이었죠. 그런데 서울시는 직접 교사를 파견하려 했고 훈민정음악회는 별도로 움직였습니다. 바우바우 씨는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 누가 책임자인지 불분명했죠. 결국 바우바우 씨는 서울시에서 보낸 사람만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훈민정음악회의 교사 파견 요청은 계속 거부됐어요.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완벽한 해법을 찾았는데 행정적 이해관계가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언어 보존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관계기관들의 체면 싸움만 남은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었어요. 1년 전까지 매주 한글을 배우던 아이들이 이제는 빈 교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 오냐고 묻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아무 답도 해줄 수 없었죠.
초등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1년 전 한글 수업이 진행되던 교실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복도 끝 작은 교실이었죠. 문을 열자 먼지가 쌓인 책상들이 보였습니다. 칠판에는 희미하게 한글이 남아 있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누군가 지우려다 만 흔적이었죠. 벽에 붙어 있던 한글 포스터도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아무도 이 교실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 아이가 교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9살 남자아이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요. 아이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오실까봐 기다린다고요. 아이의 이름은 아흐마드였어요. 1년 전 정덕영 선생님에게 한글을 배웠던 학생이었죠. 아이는 아직도 한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보여줬어요. 1년 전 받아쓰기 했던 찌아찌아어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이 언제 오신다고 들었느냐고요.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냥 곧 온다고만 했대요. 그게 벌써 1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교감 선생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에게 물었죠. 왜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느냐고요. 선생님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왜 알려주지 않느냐고요. 교감이 답했습니다. 차마 말할 수가 없다고요. 1년 동안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를 배우는 기쁨을 알았는데 그걸 빼앗았다고 어떻게 말하냐고요. 어른들의 잘못인데 아이들이 상처받는다고요. 바오바오 시청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책임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인터뷰는 거절당했죠. 공무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서울시 문제라고 했어요. 훈민정음악회 문제라고도 했죠. 저는 서울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시 담당자는 바오바오 씨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훈민정음악회는 서울시가 독점하려 한다고 했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글을 더 배우고 싶다고, 할머니의 노래를 더 기록하고 싶다고 선생님은 언제 오시냐고 물었습니다. 어른들은 아무 답도 해주지 못했죠. 저는 그날 카메라를 들고 아이들을 찍었습니다. 텅 빈 교실을 바라보는 아이들, 한글 공책을 꼭 쥐고 있는 작은 손, 돌아오지 않는 선생님을 기다리는 눈빛. 이 장면들을 유네스코 보고서에 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유네스코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3주간의 조사를 마무리할 시간이었죠. 그런데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한글 도입이 성공적이었다고 써야 할까요? 아니면 실패했다고 써야 할까요? 사실 둘 다 맞는 말이었어요. 성공이자 동시에 실패였습니다. 한글은 찌아찌아어를 완벽하게 표기했어요. 로마자로는 불가능했던 일을 해냈죠. 24개 자모로 모든 소리를 담아냈습니다. 순경음 하나만으로도 바오바오라는 도시 이름을 정확히 적을 수 있었어요. 이건 분명한 성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기 민족의 언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의 민요를 직접 기록했죠. 어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찌아찌아어 편지를 썼습니다.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이것도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1년째 수업이 중단됐어요. 한국인 교사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죠. 서울시 훈민정음악회, 바오바오 씨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아이들의 교육인데 어른들은 행정 절차와 체면만 따지고 있어요. 저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보고서에 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사리안토가 생각났어요. 산속 작은 방에서 한글로 민요를 적던 그 소년 말이죠.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노래를 기록하고 싶어요. 띵띵도 생각났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면서도 한글을 배우러 온 그 학생이요. 그녀는 말했어요. 할아버지와 다시 대화하고 싶어요. 우리 언어로요. 텅 빈 교실 앞에서 만난 아흐마드도 떠올랐습니다. 1년 전 공책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던 그 아이요. 선생님은 언제 오세요? 그 물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보고서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찌아찌아족 한글 도입 과학적 성공과 지속 가능성의 과제. 본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은 언어학적으로 완벽한 해법이었다고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설계한 원리가 21세기 소수민족 언어까지 구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요. 이건 세계 문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성공만으로는 부족하다고도 썼어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요. 교사 파견, 교재 개발, 행정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일시적 실험으로 끝날 거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라고 적었습니다. 관계기관들의 이해관계보다 중요한 게 아이들의 교육권이라고요. 문자를 배울 권리, 민족어를 기록할 권리, 그게 가장 우선이라고 썼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적었어요. 찌아찌아족 사례는 문화 보존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줍니다. 완벽한 해법을 찾아도 행정적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개의 언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초등학교를 찾아갔어요. 아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아흐마드가 달려왔습니다. 손에 한글 공책을 들고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답했어요. 노력할게. 세계에 너희 이야기를 알릴게.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오바오 시내를 지나는데 한글로 쓴 간판이 보였어요. 세종대왕 거리라는 표지판도 있었죠. 이곳 사람들은 한글을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언어를 구하는 일은 시작일 뿐이라고요. 진짜 도전은 그 언어를 지속시키는 일이라고요. 한글은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가 그 해답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찌아찌아족의 아이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정체성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길 바라면서요. 그 작은 바람이 이루어지길 저는 언어학자로서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